조수진의 정치본색,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찍어주는 뉴스 스콕 시작합니다. 예, 스콕스 시사위원장이시죠?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위원장은 아닌데 평론위원장인데. 위원장, 제가 그냥 위원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뉴스 요정 김은지 시사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극진한 대우를 요정까지는 아니지만 여튼 오늘 잘 해보겠습니다. 아니, 뉴스 요정이신 거예요? 뉴스 노예신 거예요? 별명이 여러 가지. 예,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공장에서 뉴스브리핑을 꽤 오래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민망해서 뉴스 요정이 아니라 뉴스 노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보니까 원래 김민하 평론가가 항상 앞에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무심한 표정으로 이러다가 또 시그니처시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기분이.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평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 설 명절이에요. 뭐 두 분 다 저희 참 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설에 어디 못 내려가시고 아침부터 오셨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뭐 내려갈 필요가 이제 없어서 왜냐면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원래 내려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체적으로 네. 처가 식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입장. 그렇죠. 내 마음속에 어딘가에 휴식처로 내려가는 거죠. 네, 설에 원래 쉬어야 되는데 오늘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집에서 이렇게 휴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맞아요.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정계환 대표님 보고 계시죠? 네. 네, 오늘 뉴스 일면부터 볼게요. 네. 조선일보 대 한겨레. 왜 두 신문을 이렇게 나란히 보여드리려고 했느냐면요. 신문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가 차이가 보이시나요? 국민은 고향 앞으로, 대대장은 철책 앞으로. 이게 조선일보고요. 한겨레는 오른쪽에? 한겨레는 무슨 부뚜막에 막 김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 보는 따뜻한 그런 사진이네요. 그렇죠. 3대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한겨레 신문은 가족 간의 정,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의 정을 강조하는 아주 시골 풍경을 일면 사진으로 선택했는데요. 조선일보는 막 군가를 부르는 느낌 안 들어요? 지오페 철책 앞에 그러네요. 거의 북한을 향해서 무릎까지 막 눈이 막 쌓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따뜻하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북한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모습, 안보를 강조하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신문들도 조선하고 한겨레만 저희가 비교했지만 다른 신문들은 조선을 빼면 전부 다 따뜻한 가족의 정을 강조했어요. 아무래도 설날이니까요. 네. 조선일보는 확실히 보수신문인 거는 틀림이 없다. 이걸 설날에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사진 보여드렸고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다시 한번 조선일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근데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이렇게 X자로 있는데 혹시 발견 못하셨어요? S자로. 조선일보는 굉장히 따뜻하게 일단 장병을 바라보고 설 연휴든 안보를 강조했다 그러지만 그래도 연휴라고 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 거잖아요. 사진에서. 네.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이네요. 네. 네. 조국 2심도 징역 2년 그냥 징역 2년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 옆에다 밑에 한 줄 더 넣어서 법원 반성하지 않아. 그 시선이 너무 차갑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국 얘기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고요. 딸과 아들 입시해서 학교의 업무방해, 감찰무마 등등으로 해서 항소심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나 조선일보가 거의 많은 양을 할애를 했어요. 조선일보가 3면에서도 한 면을 털어서 조국 재판 소식을 전했는데요. 모든 신문 가운데 지금 6개 신문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조국 재판을 보도를 했어요. 지금 광고 빼면 3면 한 면을 다 쓴 거네요. 네. 네. 저렇게까지 크게 보도한 신문은 없는데요. 저희가 신문 다 살펴봤는데 조국은 조선일보에 있어서 거의 윤석열급이다.
그걸 다시 한번 새삼 확인하게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일단 어제 재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서울고법 형사 13부가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된 13개 혐의 가운데 8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 2월 1심과 동일한 결론이었고요. 네. 2012년 6월 달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7개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2심 재판부는 1심처럼 그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까 제목으로도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걸 뽑았지만 예.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죄질이 불량하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조국 전 장관은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반성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다고 하는 내용을 조선일보가 일면 제목으로도 뽑고 관련 기사에서도 다뤘는데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품수수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을 3면에서도 강조를 했고요. 예, 그랬더라고요. 그 아래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법정 구성을 하지 않아서 총선 출마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사실도 별도로 기사로 다뤘고요. 또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별도 논평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도 또 따로 또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3단 논법으로 위, 아래, 아래 이렇게 3개의 기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마치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관점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 총선 나갈 거야? 근데 민주당이 가만히 있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기사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은지 기자님? 워낙 이제 조국 장관의 이제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도 맞고, 그래서 네.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보도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또 이 사안들과 비교해서 이 사이즈를 봤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교해볼 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도 이제 여의도 정치권을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이제 그 실제적인 혐의가 얼마나 인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피선거권을 가지냐 마느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이기도 했던 사안이어서 또 그 부분을 안 다룰 수 없는 건 또 사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루되 윤석열급으로 다루는 건 좀 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조선일보 보고 어떤 느낌 들었냐면 마치 이 보수 언론들이 기다리던 판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거를 환영하는 듯한 기사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좀 이상한가요? 아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네. 이 재판 오늘 2심 선고 나올 거야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유죄만 나오기만 해봐라. 근데 거기에서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입장을 표명할까? 그 입장이 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나오자마자 사실 이렇게 보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다뤘어요. 네. 2심 징역형 조국 반성 사과 아니라 출마 선언했다. 이게 딱 기다렸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긴 했어요. 안 하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조 전 장관이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발언한 걸 가지고 이거는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비리를 감출 수 없게 되면 선거에 출마하는 방탄 공식이 자리 잡은 것 같다. 예의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검찰 해체당을 만든 사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또 거기에다가 붙여야 될 사람 또 있잖아요. 늘 붙이는 사람. 뭐 만사에 다 끼어드는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도 대선 패배 후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방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결국 국민뿐이다. 심판해라. 라고 조선일보 사소에서 썼고요. 사과와 관련해서 제가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어제 이제 조국 장관이 들어갈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선거가 난 이후에 나와서 이제 품에서 종이를 꺼내서 읽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항소심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면서도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 보인 것은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좀 취재했던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출마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창당과 관련돼 있는 정책 행보는 아마 이제 설이 지나면 조금 더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출마 부분을 굉장히 확언적으로 쓴 것은 아직 조금 급하고 빠른 판단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작년 9월에 비법률적인 명예회복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올렸었어요, SNS에. 그때부터 이제 선거를 통해서 총선에서 당선됨으로써 명예회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항소심 이후에 뭐 4월 10일에 힘 보탤 것 뭐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신문들도 사실은 그 보수 진보 신문을 통틀어서 모두 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예.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이런 표현을 넣어놨어요. 이제라도 조 전 장관 부부는 국민 앞에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하다. 근데 보수신문 항상 묘투가 들어가는데 이제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 뭐 이런 식의 엄하게 꾸짖는 듯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남을 왜 이렇게 꾸짖으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뭐 대놓고 선동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좀 있고요.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은 굳이 제가 받아들이자면 좀 점잖은 편이에요. 점잖은 편이지만 할 말은 다 해놨어요. 한겨레 신문 사설 보면요, 일단 그 1, 2심이 끝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와 성찰의 계기가 마련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공직자 도덕성과 권한 남용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법적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인 게 반면 애초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된 건 사모펀드 의혹이었는데 이와 관련한 혐의 대부분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그랬죠. 그나마 기소된 혐의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 수사가 표적 과잉 수사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이게 하나 쑥 들어왔어요. 이 쑥 들어온 게 뭐냐면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정치 활동을 내비친 사실을 전하면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잇따른 유죄 선고를 받고도 정치에 나서는 것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이게 조금 불편하다는 그 어떤 표현을 거기다 넣은 건데요. 이게 왜 쑥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그 밑에 아울러 조국 사태가 환기시킨 공정성과 내로남불 문제가 이를 집요하게 수사한 현 여권 쪽에서 오히려 더 횡행하고 있다는 점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앞뒤 딸락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그 사이에 조국 쓱 하고 조국 얘기를 넣어가지고 잇따른 뭐 유죄 선고를 받고도 뭐 정치에 나서는 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로 처음엔 재판 비판하고 밑에는 여당도 너네가 그럴 자격이 되냐라고 그러니까 수사 하면서 과잉 수사했고 그리고 현 정부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그냥 연결하면 될 거를 그 사이에 이 정치 얘기를 싹 집어넣었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 정치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뉘앙스로 읽히네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넣었는데 아까 제가 마지막 단락을 얘기했었잖아요. 하여튼 내로남불 문제다 이거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고발 사주 사건, 손준성 검사 이런 것과 겹쳐 보인다. 왜 당신들은 너는 왜 그렇게까지 수사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얘기해놓고 왜 자기들에 대해서는 수사 안 하냐 이런 얘기를 같이 덧붙여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경향신문 사설도 흥미로운데요. 경향신문 사설도 불편하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정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썼어요. 조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직무를 저버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 단죄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썼고요. 이날 판결 후 40 총선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했지만 정치 복귀를 거론하기에 앞서 국민의 언마음이 녹을 때까지 분명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정치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수 언론의 태도뿐만 아니라 그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태도조차도 조국 장관이 지금 뭐 총선에 출마할지 아닌지 뭐 아니면 창당을 할지 어쩔지 구체적인 워딩이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정치 복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표하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변호사님이니까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법원 심리라고 하는 건 법률심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이 깎이기보다는 무죄 아니면 유죄 이게 두 가지 판단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실형이 그냥 확정이 되던가 네. 아니면은 무죄가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요. 양형으로 대법원에서 뭐 양형이 집행유예로 바뀐다 이런 가능성은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낮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1심에 이어서 2심도 같은 판단이어서 3심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바라본 안에서 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배지를 단다라고 하죠.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다시금 이제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조 전 장관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뭐 일반 지역구에 나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출마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법률적인 명예회복을 하겠다라던가 또 뭐 어제 말한 4월 10일에 힘보태겠다 이런 이 워딩을 보면 본인이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지금 재판에선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되겠다. 전 지역구 나갈 거라고 사실은 예상을 해요. 당선되겠다라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힘을 보탠다라는 걸 봐서는 민주당의 어떤 위성정당 쪽으로 힘을 보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조 전 장관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언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구 나가서 하는 거는 지역 구민들의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이 전주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건 뭐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긴 한데 민주당 소속이 아닌 상황에서 나가는 건 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자기가 나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비례정당으로 나가는 건 차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전체 비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개혁 진보 비례연합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틀을 짜는 데 있어서 틀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비례 순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 전체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보수 쪽에서는 아니 실형 2심까지 선고했으면 그냥 법정 구속 해버려야지. 그 왜 구속을 안 해가지고 출마길 열어주는 거야? 이렇게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법원의 네. 판단인데요. 그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뭐 대법원 판단도 그렇고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막 시비 거는 신문이라 그건 중요하지 법정 구속에 대해서. 그러면 김은지 기자님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창당까지는 모르겠는데 총선 출마는 좀 아직은 고민 중이다라는 것 같은데요. 물론 팩트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어제 들었던 이야기로는 이제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조국 장관의 메시지가 나와서 정치부 기자들이 이제 요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들 바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메시지의 정확한 뜻이 이제 출마 선언이냐 아니면 어디까지냐라는 걸 가지고 좀 저도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는데요. 예, 우선 출마는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 지나서 이제 좀 메시지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건데요. 사실 정치인이 이제 다 됐다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면 열어둔 건 사실 뭐 한 절반의 가능성 이상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기다렸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곱게 보는 사람이나 곱게 보지 않는 사람이나 2심 재판 결과를 다 지켜보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대법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하니까 최소한 총선 지나야 되는 거니까 아 이제는 뭔가 나올 때가 됐구나. 어느 쪽이든 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조국 전 장관 출마하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출마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학자로 남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거는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신문들은 조 전 장관 출마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기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출마 관련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지금 정부 사람들이 주로 이제 검찰인데 내로남불식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좀 하나 덧붙일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 전 장관의 이제 2심 판단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김영란법 관련된 유죄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민 씨한테 600만 원 이제 장학금을 준 게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당장 생각나는 게 지금 이제 우리 영부인이 디올백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그럼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어제
어제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제 대담이죠. 그제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한 이 판단들을 볼 수 있는 판례가 쌓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수사 대상에 오르고 한다면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부분도 반영돼야 될 거다. 판례가 쌓였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석인데 예. 딸이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근데 그게 김영란법으로 그러네. 인정이 된 그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청탁 어떻게 보면 더 금지법. 멀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매일 같이 사는 그러니까요. 사람이고 네. 그 상태에서 파우치를 받고 또 뭐 통일 사업이 어떻고 저랑 큰일 하시죠 이런 얘기까지 한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딸 혼자 부산에 가서 의전원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네. 그래도 그러면서 장학금 받을 때 아버지 직무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저쪽에 600만 원, 여기는 300만 원짜리 조금만 빼.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지? 법리적으로 하여튼 변호사가 그거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러니까 눈에 띄었다 정도로. 아니요, 예. 굉장히 재밌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네요. 뭐 그렇게 말씀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KBS 특별대담 어떻게 신문들이 다뤘는지 한번 볼까요? 예. 한겨레 신문 일면에 한번 봐보시죠. 일면에 국민 눈높이 못 미친 대담 여당 서로 대통령의 아쉽다. 네. 예. 이른바 김건희 그 외국 회사가 만든 작은 파우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니 그 작은 파우치 정말 떠들썩했어요. 자그마한 외국 회사가 만든 파우치지 않습니까? 네. 이 표정과 그 구부정한 어깨와 그 이제 그 묘사가 아니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덩치 크다는 건 뭐 온 국민이 아니까 제가 뭐 이렇게 비해도 될 것 같은데 이만한 덩치 큰 사람 앞에서 이만한 KBS 앵커가 기자가 덩치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기자는 기자대로 당당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덩치가 작더라도 그렇게 큰 덩치가 큰 사람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으로 앞에서 당당하게 앉아 있어야 기자답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앞에서 이거 조그마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그마한 그 외국에서 만든 파우치 뭐 조그만한 백이라고 했죠. 예. 예. 아니 제가 좀 안 돼서 제가 대신 물어봐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쩔쩔매시더라고요. 그냥 일반인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비판이 워낙 어제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박장범 앵커가 KBS 어제 뉴스 시작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말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라고 이제 했나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한다. 백과 파우치는 모두 영어이고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 이 제품을 팔았던 매장 직원도 파우치라고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우치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제 다양한 외신들을 봤을 때 뭐 디올 스캔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은 지금 이 사안에서 물어야 될 것들 정확히 묻지 않은 앵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반론을 하시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사람이 참 구차하네요. 뭘 한국의 매장 직원이 뭐라고 말하는 것까지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너무 구차해 보이지 않아요? 기자가 좀 없어 그러게요. 보이게. 그러게요. 매장 직원도 파우치라고 말하거든요. KBS 앵커 맞아요. 참. 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격을 떨어뜨리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 내용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했잖아요. 노원구 네. 중계동 백사마을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 대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윤 대통령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세세한 발언 내용을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 사람은 꼭 자기 발언 얘기할 때 꼭 이러더라고. 불편한 얘기하면은 꼭 누가 평가할 것이다. 뭐 여기서 끝내겠다. 야당에 이런 대한 식이에요. 평가는 굉장히 즉문즉설로 하시는 편입니다. 비꼬고 비아냥대고 이런 그러고 거 보니까 따박따박 그러네요. 대들면서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다뤘었잖아요. 그 이재용 재판 나온 거나 그리고 사법농단 재판 다 무죄 나왔잖아요. 그 수사했던 당사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시작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수사는 했지만 기소할 때는 없었다고. 그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삼성 이재용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 이제 양승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소 수사 다 네. 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물어보니까. 의뢰에 의해서 자기가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죠. 아니 이게 사실은 이 부분 평가를 해야 돼요. 수사로 그 자리까지 간 검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 잘한다. 그렇지, 공정하다, 수사 스킬이 있고 특수통이다 이런 평가로 사실은 지금 정치인
수사까지 간 케이스인데 그 수사의 결과들이 판판이 무죄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면밀히 모으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공판 유지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양스 재판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래 길게 유지됐는데 그 사이에 다들 다른 데 가셨거든요. 맞습니다. 전 그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아니라 이 공판 검사들이 얼마나 많은 그쪽에서 변호인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수사 검사가 나와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없었어요. 핵심 사건은 수사 검사, 공판 검사가 갔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본인이 자랑하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샐러드 만들어가지고 먹자고 굉장히 신선한 야채들 갖다 놓고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샐러드 만들어야 되는데 곤죽을 만들어 놓고 수사 잘한다고 하면 그 누가 수사 잘한다고 얘기하겠어요. 막 아니 그 사건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보수신문을 저희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다 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며칠 사이 동안에 그 매체들의 얘기들도 그거예요. 압수수색한다고 그렇게 과잉해가지고 막 바닥 뜯고 막 온 난리를 다 쳐놓고 결국 유죄 하나도 못 받을 거면 그건 뭐 한 거냐, 과잉 수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수통이 수사 잘한다는 얘기는 가가지고 그냥 털어 그냥 막 곤죽 만들듯이 다 털어서 싹싹싹싹 갖고 와. 안 되면 또 갖고 와. 안 되면 또 갖고 와. 그리고 그 사람 안 되면 옆 사람 거 갖고 와. 그리고 옆 사람 거 안 되면은 이 사람 거 다른 거 뒤져. 다 뒤져가지고 다 한 다음에 딱 걸고 난 다음에 자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무슨 수사 잘하는 거야. 심지어 이제 그런 과도한 수사를 또 자기 편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전혀 눈 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공정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까 한겨레 신문 사설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네. 고발사주, 김건희 명품백 이런 건 왜 수사 안 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눈 하나 꼼짝 안 하잖아요. 그거는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예전부터도 얘기하지만 노웅래 의원 국회 가가지고 체포 동의안 제안 설명할 때는 그때는 그러면은 왜 녹음 파일 얘기를 하고 그래? 이제 앞으로는 다 해도 괜찮겠어 보니까. 나중에 그 파우치 관련해서 수사라든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담 이후 지금은 쟁점이 너무 사과로만 또 좁혀져 있는데 심지어 그 사과도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게 정말 쟁점이 좁혀져서 정말 초라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 얘기할 사람이 있는데요. 김경열 비대위원. 세상에 공정은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특별 대담에 대해서 5글자만 드리겠다. 대통령이 계속 아쉽다고 했는데 나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다.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다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아쉽다는 저는 거야? 진짜 진심으로 못 봤습니다. 못 봤다고 하고 또 계속 물어보니까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쫑쫑쫑 갔어요. 네, 근데 그 말도 참 재밌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못 봤다라는 이야기를 그 앞선 날 했던 축구 경기에 비유해서 했잖아요. 이제 그 축구 경기 워낙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축구 경기 안 본 사람이 위너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윤 대통령 신년대담 안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이제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 멘트가 있거든요. 안 했으면 설 연휴 때 클리스만만 욕먹는 건데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아시안컵 결전을 치른 이제 클리스만 감독한테 갈 비난이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었을 판이다라는 지적이 국민의힘 의원한테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네요. 아니 저는 그 생각했어요. 설날에 모이면 진짜 할 얘기 많겠다. 사람들끼리.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전혀 플러스가 되지 않는 대담을 한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대담할 거면 설 전에 왜 방영했어요? 모여서 욕하라고요? 왜냐하면 사과도 없고 명확한 해명할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었어야 되는 게 영부인 고가백 논란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한 건 맞는지 라든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도 없거니와 또 하나가 고가백 논란에 대해서 사과도 없고 자그마한 파우치만 남은. 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뭐 지난 정권 때 핍박받으셨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앵커가 뭘 얘기를 질문하겠어요 또. 그러니까 진행자가 고가백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동일하는 게 우리가 보통 명품백이라고 쓰는데 사실 본질을 굉장히 가리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럭셔리 굿즈라고 해서 사실 사치품이라고 말을 해야지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말인데 지금 국내의 그런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자기네 브랜딩으로서 단어를 가지고 온 번역이 명품백이거든요. 사실 2022년 한국 사람들 보통 실질 임금 기준에 300만 원 법니다. 한 달에. 근데 그 300만 원짜리 백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조만한 백이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이 사안을 가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고가백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적확한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3면을 꼭 한겨레 신문 3면을 꼭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한겨레 3면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명품백 대신 조그마한 백. 대통령 앞에서 조그마해진 KBS. 이야, 저 이거 보고 빵 터졌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 아시겠죠? 아까? 조그마한 백, 조그마해진 KBS. 이게 제목을 너무 3면입니다. 재치 있게 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권력 앞에 공영방송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전두환, 이진희 대담을 떠올리게 할 만큼 낯뜨거운 내용이었다. 이런 언론 단체 비판이 이어졌다는 소식도 여기 기사에 담고 있거든요. 기자님, 전두환, 이진희 대담이 뭐예요? 사실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저도 이걸 기사 알 보고 나이가 찾아봤어요. 아니라서. 예. 근데 사실 1980년대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80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기억 네. 잘 안 나죠. 저도 잘 안 나요. 다 아시잖아요. 아니요, 저도 잘 안 나요. 저도 몰라요. 저도 어린 시절이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이고, 심지어 말씀하시죠. KBS 이제 당시에 이제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한 몸이었을 때더라고요. 그 사장이 이제 심지어 맞아요. 사장이 대담을 진행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이제 군사정부가 이제 막 시작되던 1980년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도 아니던 인사에 대해서 이제 이진희 사장이 대담을 했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제 학살자로서의 전두환에 대해서 물어볼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두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뭐라면 꽃길을 깔아주는 식의 이야기들만 해버린 대담이었다라고 하면서 방송가에는 정말 최악의 대담으로 남아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 8월 11일 네. 그러니까 당시 전두환이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어요. 대통령이 취임도 안 한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방송사 사장이 직접 나서서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인터뷰한 거예요. 단독 대담을 한 거예요. 단독 회견했을 때 전두환이 이 담배를 이렇게 권해요. 그 시절은 담배에 관대했던 시절이니까. 그 담배를 이렇게 탁 피우면서 그동안 국보위 만드시고 노고가 크신 전 장군께서는 새 시대를 영도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좋든 싫든 맡으셔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래요. 근데 담배를 권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이번에 신년대담도 당장 생각이 나는데 그 앵커한테 대통령 자리에 앉아보라고 대통령이 권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앵커가 거기 앉는데 네. 담배를 권하는 모습과 앵커한테 대통령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겹쳐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거 그러네요. 보고 무슨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을 것 정말 같아요. 부끄러운 정말. 상황이죠. 약간 예. 앉아볼래? 그랬더니 얘 그러고 날라가 순간 거기에 의자 앉아? 좀 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했던 앵커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대통령의 무게감을 이제 순간 느끼는 시간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든요. 해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아니 그 방송에서 그 방송에서? 이제 대통령이 뭐 박 앵커 좀 앉아 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게 앉더니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자기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통령 자리의 무게를 느껴보는 시간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사실 앵커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러 간 사람이잖아요. 그럼 시청자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지 왜 대통령 자리의 무게를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날 방송의 어떤 무게감을 확 떨어뜨리는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진짜 맞네요. 누가 자기 보고 대통령의 무게감 느끼라 그랬어? 맞아요. 국민들한테 국민을 빙의를 대신해서 했어야죠. 지금 대통령한테 따지러 간 거야. 사실 어찌 맞습니다. 보면 기자는 묻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지금 취임 100일 기념으로 기자회견한 이후에 언론하고 대담 형식이든 뭐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러면 작년 신년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금 물을 게 얼마나 층층이 쌓여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뭐 대통령 의자에도 한번 앉아보고 뭐 본인이 대통령 빙의도 한번 해보고 시간을 그리고 그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 금지법 부터 해서 너무 많이 거기에 좀 할애를 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전두환 이진희 대담 그 영상을 한번 구해서 보고 싶어요. 전두환이 그러니까 그 국보위 상임위원장이니까 곧 대통령이 될 그냥 쿠데타 일으킨 신군부의 그냥 그렇죠. 그 꼭대기 1인자였던 거 아니에요. 그 대담을 하는데 담배 한 대 피워요. 그럼 담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폈을까? 전두환 앞에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훅 하면서 이렇게 담배 연기 뿜으면서 폈을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른이 이렇게 담배 주면 괜찮아 펴. 그래. 아유 괜찮 아니에요 안 펴요. 아이 펴. 그러면 받아가지고 이렇게 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연기를 하시는데요. 아니 이렇게 피잖아요, 보통. 영상을 꼭 한번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면 예. 이렇게 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훅 하고 이렇게 연기 유튜브에 있을 내뿜으면서 것 봤을까? 같아요. 어떤 그 네. 기싸움이었는지 아니면 네. 정말 아랫사람 같은 아. 모습이었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하대하듯이 대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 영상이 너무 궁금해요. 한번 그래가지고 두 영상을 같이 붙여봤으면 편집하면 좋겠어. 정말 재밌겠네요. 어. 조그마한 그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파우치 이러면서. 예. 그리고 담배 푹 하고 내뿜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네. 언론에서는 이 대담 이후의 반응 어떻게 또 다뤘나요? 또 경향신문도 일면에서 네. 다뤘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신문 중에서 지금 특별 대담을 다룬 신문 중에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제일 눈에 띄는데요.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보도하는 톤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고 거기에 따른 뭐 정치권 반응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경향신문은 민심을 먼저 중시했어요. 사과 빠진 대담, 설 민심의 기름.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이제 이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에 그 종합면으로 들어가서도 똑같이 이 톤이 유지가 돼요. 시민들이 얼마나 특집 대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지, 시민들 디올백을 파우치로 부른다고 진실에 이야. 가려지나. 맞아. 딱 저 기분이었어요. 아니 요즘- 사실 영상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우치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핸드백 안에 들어가는 자잘한 것들 넣기 한 천으로 만든 작은 맞아요. 그 예. 정말 가방이거든요. 네. 그 디올 파우치는 사실은 이름만 파우치지 그렇지 않고 핸드백 대용이죠. 그 예. 굉장히 비싼 가죽을 쓴 반짝반짝거리는 걸 우리가 다 화면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화면이 없었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거는 저런 말로 가리기는 어려운 시절이죠.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안 써가지고 잘 몰라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찾아보셨다고요? 한 300만 원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더 거기에- 올랐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품절되고 그러면 더 오른다고 하잖아요. 음. 중고 매장에서는 더 비싸게 팔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또 거기 아무거나 막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비싼 거니까 예. 되게 조심조심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파우치면은 저도 파우치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샘플 넣어놓는 네, 파우치. 작은 화장품 넣고 그렇죠. 원래 그렇죠. 화장품 사면 네. 화장품 샘플 주잖아요. 렌즈 이런 그 거 넣고. 네, 맞아요. 샘플 모아놓은 거 그런 파우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MT 갈 때 이렇게 뭐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축 들고 가는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보통은 우리는 파우치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근데 아니라잖아요. 그 질문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 직원도 그렇게 얘기 안 했다 그러고. 브랜드 이름도 파우치다. 예. 아 참. 최재형 목사도 파우치라고 표현했다. 뭐 그래서 이렇게 경향신문은 제가 지금 그 안에 보였잖아요. 시민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신문이라는 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신문의 논조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신문이 하고자 하는 말들이 그대로도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경향신문이 제일 정확하게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구나. 신문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가 계몽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자의 시각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지 않고 시민들이 이런 반응 보이고 있어라고 보여주는 게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지금 보여줘야 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김건희, 성역, 국정 마이웨이만 보인 윤 대통령 녹화 대담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김건희란 이름은 이제 여권 내부에서 성역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저 거론했다는- 김경률 비대위원 맞아요. 한때 한거 고개 보십시오. 팍 들고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아쉽습니다. 5글자로 그냥 끝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건 또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몰라. 그거 있잖아요. 윤 대통령 그 대선 출마할 때 예. 그때 한 줄 공약 내세웠던 거 있잖아요. 여가부 폐지. 예. SNS에 그렇게 한 줄씩 쓴 거요? 나이가 그 정도는 아닌데 50대 후반인데 굳이 그런 거를 학습을 하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반응이에요. 근데 이게 일종의 약간 그런 거 있죠. 이러면은 우리 보통 학창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탁 뒤통수 맞거든. 선생님이 야 뭐야 빨리 설명해봐.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하고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항할 때 쓰는 말투이거나 아니면 굴종할 때 쓰는 어떤 네. 태도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극단과 극단인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저는 어느 쪽입니다. 얘기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 표정과 말투와 이런 걸 종합했을 때는 본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히 납작 엎드리진 않았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읽었어요. 오기로 예, 막 약간의. 밟히지만 나는 오기로 예. 쫙 눈은 막 째려볼 거야.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눈빛은 째려보는 눈빛?
뭐 그런 건가? 그래서 하여튼 비대위원 계속하는 건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리고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다뤘어요. 여당조차 침묵하고 동역해 한 대통령의 명품백 인식. 이거는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일보는 국민 대신 질문한 KBS 역할 충실했다 말할 수 있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KBS를 대통령이 미워도 KBS를 더 많이 때리는 거야. 그러면 KBS가 더 나쁜 게 되어버리거든요. 사실 본질은 KBS도 잘못했지. 제가 볼 때는. 기자로서 정말 창피할 정도로 질문을 던진 건 맞지만 네. 본질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약속 대답한 거니까 뭐 그걸 굳이 갈라가지고 따지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네. 하여튼 어쨌든 대통령이 사실은 발언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 발언을 한쪽에서는 더 중시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KBS 태도를 더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여야의 반응을 다룬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그죠? 지금 조선일보를 보면은 뭐 야권에서 반성 없는 빈껍데기 대담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것도 보도하고 있어요. 이거 제일 보도하기 싫어하는 신문들이 보이는 태도들이 보통 이런 거예요. 여야. 그리고 끝. 모음집. 없어. 끝. 더 나름대로 더 취재하려고 하거나 더 쓰려고 하는 그 뭔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마지못해 이거는 해야지라고 하는 신문들이 보통 저렇게 해요. 하는데 조선일보가 마침 나오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진솔하게 생각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하고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반성 없는 빗껍데기 회담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렇게 있는데 저기 기사 제목이 먼저 보이나요? 아니면 사진이 먼저 보이나요? 사진이 먼저 보이네요. 그러니까 설 앞두고 했던 여야 대표들의 사진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특별 대담에 대해서 보도한 건 이게 다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보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다른 거하고 섞어서 그냥 슬쩍 같이 그냥 보도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설에서도 전혀 비판하지 않았어요. 조선일보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대 이렇게 탁 때리고 난 다음에 네. 하고 이렇게 멈춰 있는 거 있죠. 더 때리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될 것 김민하 같아요. 평론가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혼자서 오히려 원맨쇼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점점 재밌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아마 이제 아까 설민심을 잘 이제 시민의 시각에서 짚었던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서 김성환 평론가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이제 요 지나면 여론조사 나올 겁니다. 대통령의 신년대담 국민들이 어떻게 보셨는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도 이미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찬성도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이 사안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오랫동안 그 여론조사 지표에서 잡혀왔던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년대담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라는 건 대부분이 지금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반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곤란함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리고 사실 조선일보가 어제는 이 신년대담의 내용이나 형식적으로 미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모든 신문들이 다 이어서 사설을 쓰고 있는데 근데 어제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어요. 앞으로 그러지 마. 네. 이렇게 썼어요. 사설을. 앞으로는 그 약속 잘 지켜지길. 이렇게 사설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내용과 형식 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면서 정면으로 비판했는데 조선일보는 한 번 더 나아간 거야. 이미 끝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잘해. 요렇게 사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일보는 이걸 약간 어느 정도 그 왜 간접 사과라는 말도 막 나왔잖아요. 나경원 전 예. 의원이 한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사과로 우리가 쳐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의 그런 스탠스는 일단은 간접 사과지만 일단락 됐어.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오늘 신문 예. 조선일보가 보도한 태도를 보면 이제 지나갔어. 이렇게 애써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조선일보 의도가 좀 보이는 거고요. 예. 동아일보가 오늘 거의 백미예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요즘에 동아일보가 이런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동아일보 사람들이 한번 나와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아일보가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 윤석열하고 완전히 등 돌렸습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동아일보도 사실은 KBS의 그 앵커에 질문하는 태도를 더 시비를 삼은 건 맞아요.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요.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양쪽 다 사실은 좀 겨냥한 측면이 있는데 네. 내용이 구구절절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리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며 의정과 경우의 문제로 접근해 그러니 매정하게 박절하게 끊지 못했다는 사실상 변명의 장이 되었다.
설령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만났다 해도 그 가방을 왜 거부하지 않았는지, 이후 가방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후속 질문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원치 않거나 거북하게 여길 질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앵커의 태도를 주로 이렇게 막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같이 슬쩍슬쩍 비판하는 게 뉘앙스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중에서 이런 보수 신문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그나마 제일 세게 이 부분에 있어서 비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게다가 조정엽 논설위원이 쓴 횡설수설이라고 하는 칼럼은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니요, 이거는 오늘 이 6개 신문 통틀어서요 제일 재밌는 기사. 1등 뽑으라 그러면 저 이 횡설수설 뽑을 거예요. 예. 제목이 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 그 뭐 쪼만한 백이라고 해서 조그마한이라고 우리가 보통 쓰지만 실제 앵커의 발음은 쪼만한이긴 했었거든요. 그것까지도 강조해주는 포인트인데 크게 3가지 내용을 요약해놨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굳이 가방이 작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냐라는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디올이라는 브랜드를 감출 필요가 있냐.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앞에 놓고 갔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가방을 받았다는 거냐 안 받았다는 거냐, 아직도 거기 놓여 있냐. 네. 국민의 질문은 끝없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 앵커의 말 단어가 정말 정제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조그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열심히 정의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을 뜻하는 쪼만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건데,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의 크기는 작은 것일까 큰 것일까, 한 손으로 잡을 만한 크기이지만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한데도 진행자가 굳이 질문해서 가방이 작다고 강조할 이유가 있는지, 원래 엄밀함을 요구하는 보도에선 다수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크다 작다 같은 형용사엔 보다를 붙여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보다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조그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너 뭔 기준으로 기자가 조그만이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도 조그만도 아니고 쪼만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크기가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여기서의 객관적 표현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입니다. 가격에 맞아요. 대한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는 역시 게 디자인이시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좋잖아요. 아니 이거는 더 좋은 방법도 맞아요. 있어요. 디올백에서 부르는 백을 갖다 놓으라고, 가방을. 그리고 그 파우치를 갖다 놓으라고. 예. 이거는 백이고 이건 파우치예요. 요만한 쪼만한 거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자, 한국일보에도 여는 명품백 파우치, 야는 빈껍데기 대담, 설밥상 프레임 전쟁에서 비슷한 유로 기사를 썼고요. 전 여기서 지금 또 요 사진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역에서 인사하는 사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탄 봉사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저 여기서 아까 저 조선일보 사진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매요? 근데 연탄이 묻어가지고 보셨어요? 시커멓더라고요. 연탄이 얼굴도 묻어서? 옆면도 코만 묻은 게 아니라 왜 코에 묻어, 연탄이? 코를 만지는 습관 때문에 그런가? 뭐 그러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를 이만큼 묻은 지금 거예요. 화면이 나오는데요. 손자국 있잖아요. 손자국. 마지막으로 설 밥상 잡기 위한 여야 행보가 보도가 오늘 많았는데,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얼굴에 지금 옆에 아이도 얼굴 멀쩡한데 본인은 어디 탄광에서 약간 이렇게 많이 묻히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연탄이 묻어 있어요. 여기 보이잖아요. 손자국이 이렇게 지문 자국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른쪽 뺨에. 보통 이런 경우는 그런 거예요. 비대위원장님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 사진 찍히실 거거든요. 이렇게 만져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딱 그거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나오는 자국 아닌가? 근데 자연스럽게 하다가 찍혔던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사실로 보는 거라. 설마 그렇게 저는 이렇게 잠깐만요,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묻힐 정도로 저희가 정치가 그렇게 아직도 후진국스럽고 70년대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히시고 당황하시는 것 나가야 같은데요. 봉사한 보람이 있고 이게 사진이 잘 나갑니다. 그럼 국민들이 보고서 정말 감동입니다, 따뜻합니다. 이렇게 믿었을까요? 설마. 아니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거 괜히 제가 궁지에 몰릴 것 같아. 잘못 얘기했다가. 아니 근데 얼굴에 요즘에 연탄 봉사한다고 저렇게 얼굴에다가 막 묻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얼굴에 묻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진짜 탄을 찍어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 진짜 옆에 막
탄가루가 막 날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묻고 호흡할 때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만져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자연스러움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 여기 지금 댓글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미즈메이라는 분이 영상 직접 보세요. 영상을 보면 지들끼리 일부러 묻히는 거 보여요. 그거 봐요. 그거 봐요. 아 죄송합니다. 사람을 지금 이렇게 영상을 못 보고. 저의 촉을 진짜 너무 하시네. 전 설마. 그러니까 저도 설마. 그죠. 예. 요즘에 이렇게 일부러 뭐 봉사 같다고 근데 묻히면서. 심지어 그 생사람 잡네. 묻히는 장면을 영상으로 노출하기까지 했다는 건가요? 참 그것도 그렇게 쓰신 댓글이 있는데 이거 확인 우리 한번 타워팰리스에서 하시고 해봐야 어렸을 될 것 때부터 같습니다. 손에 물 한 번 네. 잘 안 묻히신 분이잖아요. 매봉사님께서 나도 시의원 때 연탄 봉사했지만 얼굴에 묻히지 않았음. 정말 웃기는 초짜. 이건 초짜다라고 또 평가해 주셨네요. 이게 일단 제 얘기가 맞다는 게 확인됐죠. 예, 그러네요. 됐으니까 맞습니다, 억지로 위원장님. 묻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묻히고 난 다음에 나가셔서 이렇게 찍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타워팰리스에 사는 게 창피한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제 인터넷에 또 하나, 이건 인터넷 뉴스들에서 많이 회자됐던 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구마를 드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은 고구마만 먹어도 사진이 찍히고 이렇게 화제가 되네. 큰일 났네. 그러게요. 이렇게 지금 연탄을 묻힌 상태에서 연탄 봉사를 하셨는데 연탄을 전달받은 시민분 한 분이 고구마를 건네셨대요. 고맙다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구마를 먹는 장면이 또 저렇게 막 프레시가 터지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 짤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뭐 그냥 곁다리로 양념 삼아 얘기를 한 건데요. 정치는 뭘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 사진 보면서. 정치는 뭐 동료 시민 얘기하지만 동료 시민의 삶을 체험하는 거 평생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일 거예요. 아마 앞에 범죄자만 놓고 큰 소리만 하고 XX만 얘기하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정치를 배우는 거잖아요. 네. 배울 때 연탄 이렇게 묻혀가는 일부러 묻히는 방식으로 배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저 고구마 받는 마음, 고구마 받았을 때 먹을 때 정말 맛있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정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을 맞아서 따뜻한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해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네. 네. 생사람 잡지 마세요. 네. 우리 김은지 기자님 오늘 처음 뵀는데 어떠셨어요? 예, 덕분에 오늘 또 말씀 많이 나누면서요.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덕분에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뉴스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 토론.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신용용 커플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용용신 커플이 좋으십니까? 신용용으로 하시죠. 신용용으로 갈까요? 네. 아니 오늘 설인데 이렇게 모시고 나오셔서 감사해요. 네. 설 연휴 어떻게 보내세요? 바쁘시죠? 다들 너무 바쁘시죠? 저 이거 끝나면 바로 그 국회로 가서 네. 제3지대 통합과 관련한 그 회의를 해야 되고요. 오후에 방송 하나 더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여전히 뭐 전혀 못 쉬실 것 같은데 네. 설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저는 원래 설에 좀 바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경선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래서 저 원래는 지금 한창 저기 시장 돌아다니고 마트 앞에 가서 인사하고 해야 될 텐데 좀 이 쓰린 마음을 이렇게 좀 가다듬으면서 스픽스에서 하고 지금 뭐 저도 방송에 몇 개 잡혀 있어서 네. 방송하면서 또 당에 헌신해야죠. 헌신하면 뭐 할까 싶지만 그래도 해야죠. 네. 저는 두 분이 용용 브라더스로 너무 잘 나가셔가지고 네. 저도 새해를 맞이해서 신용규로 이름을 바꾸고 싶기도 한데 아니, 농담이고 저도 네. 창준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연휴라고 해서 달랠 건 없고요. 더 많은 당원들 더 모으고 또 민심도 청취하면서 하여튼 뭐 설 연휴에도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하여튼 앞날에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도 신년 대담 했지 않습니까? KBS하고. 그런데 어떻게 뭐 방역 수가 지금 더 뜨거운 것 같아요. 특히
첫날에는 그 사실관계, 뭐 그 발언 내용 이런 것들 보도가 많이 쏟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야에서 평가들이 쏟아졌는데 조금 엇갈린 것 같습니다. 지금 설에 아마 뭐 윤 대통령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파우치부터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심 밥상에 오를 것 같은데 국민 여론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런 식의 대담이면은 기획을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 말았어야 된다. 네, 차라리 국민들이 잠시 잊어버리고 연휴를 편하게 쉬시게 만들어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잠시 잊을만 했는데 왜냐하면 요새 김건희 여사가 도통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안 나왔죠. 그래서 잠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던 이슈를 다시 끄집어내갖고 확실하게 해결한 것도 아니고 사과를 명백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취지를 종합해 보면 그까짓 거 뭐 큰 문제냐 뭐 이런 취지잖아요. 박절하게 끊어내지 못한 건 사람이 아니고 역시 명품이었구나. 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요새 보면 대통령실의 기획 능력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시기에 그렇게 좀 애매한 해명을 해서 더 문제가 많아질 것 같아요. 서영주 상도부대변인 보실 때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특히 KBS에 대해서 뭐 코리안 바보 만들기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진실한 사과와 반성 뭐 어느 것도 담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한테 신뢰받던 KBS가 뭔가 좀 아무리 녹화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통해서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이끌어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한마디로 대통령 홍보 영상 찍었어요. 그래서 새해 맞아서 홍보 영상을 찍은 건데 저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백, 제가 파우치백까지 넣어드릴게요. 명품 파우치백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태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를 불렀다. 눈 가리고 왕오는 것이죠. 태도가 어땠다고 보이세요? 아니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박절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은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받은 선물이나 명품 뭐면 돈이든 뭐든 간에 그런 걸 받으면 다 용서해 줄 겁니까? 그러네요. 공무원 사법체계를 다 바꿔야지요. 저도 공무원들도 박절하지 못해서 받아요. 그 사람은 선의로 줬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거 죄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앞으로 변론 요지서에 써야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피고인은 죄가 없습니다. 박절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담의 핵심은 나머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떠나서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사건에 대한 설명은 아주 고약한 거예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기준은 김건희는 특별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은 특별한 내 배우자를 용서하고 이해해라. 이거 너무 좀 일방적으로 무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니, 신인기 변호사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명품백 해명에 대해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 이렇게 뭐 막 부준도 하고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반응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이제 용산과 각을 세우는 듯 하다가 또 다시 꼭두각시로 이제 완전히 본인의 본성을 그대로 확인했기 때문에 뭐 그냥 한동훈다운 평가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담은 좀 궤변 대담이었다고 봅니다. 궤변 대담이다? 왜냐하면은 사실 검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뇌물죄의 법리에 대해서 박절하지 못해가지고 그럼 정당화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그분들 다 박절해서 그러면은 처벌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그 박절 논리를 갖고 오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제 설 밥상에서 용산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그냥 박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총선 때. 박절 박살. 네, 그래서 어제 또 대통령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어제 노래를 부르셨던데 맞아요. 용산에게는 지금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사과는 없이 뭐 사랑만 구걸하고 있으니 아니 국민들께서 지지를 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지지도 하고 뭐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지지가 아니라 비판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산이 이제 그 국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는 이미 한참 됐고요. 이제는 되돌아올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저는 빠진 것을 확인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야, 오늘 뭐 아까 이
라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라임 괜찮나요? 예, 예. 네. 사과, 사랑이 아니라 요즘에 사과가 많이 필요하다. 이 원래 말도 잘하지만 요즘에 더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윤석열 노래를 대통령 하나 덕분에 만들어도 드립이 자꾸 늘어나는 아이러니를 참 못 살겠습니다. 아니, 근데 윤 대통령이 또 그 대담 내용 중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부분, 사실 뭐 저희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했냐 안 했냐 그 부분도 사실 물어봤어야 되는데 앵커가. 근데 오히려 뭐 잘하는 것 같으십니까? 뭐 이런 거 일반적인 걸 물어보다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총선 뒤에 보자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총선 뒤에 그 역할은 그러면 다시 정해준다? 이런 뜻일까요? 제가 보기엔 두 글자가 빠졌어요. 총선 후에 보자. 네, 총선 후에 두고 보자. 두 글자 빠진 거 같아요. 아, 왜냐하면 총선 뒤에 두고 보자. 한번 대드는 것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됐잖아요. 물론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 거 잘 안 잊어버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글자를 빼놓고 그냥 방송이 나간 것 같아요. 두고 보자인데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사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통화는 이관섭 비서실장하고 하겠지. 한동훈 위원장하고. 만나는 것도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가서 만났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에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된 기사로 확인된 게 있잖아요. 당장 서울 강남을에 박진 전 장관과 예. 이혼모 전 비서관이 같이 공천 신청을 해서 부딪히니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예. 그게 어떻게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언급조차 없어야 관여를 안 하는 거지. 사실상 그 두 사람 어떻게 조정해봐라는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이 총선에 관여 안 한다, 공천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게 기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희한해요. 맞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 요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이 뭐 핵관 이러면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봐서는 공천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여왔잖아요. 당무 개입 안 한다.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도스태핑부터 그 얘기를 해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들은 보세요. 당무 개입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김기현 대표 당대표 세울 때도 충분히 개입을 했고 녹취도 있어요. 강성규수석 녹취했는데 그거 자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네. 결국에는 당의 대표를 사직해라 말아라. 용산에서 그런 심정을 드러낸 것 자체가 당무에 개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전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뭐 이제 총선은 이제 끝나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야기하겠다. 그런 말짱 그냥 하는 소리고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거짓말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김성태 전 의원도 보면 재물이 된 거예요. 희생양.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아까도 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우키로 쫙 내린 것은 예. 저는 이제 대통령 시킨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거든요. 이제는 저는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과 직통은 안 하지만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조율이 될 것 같고요. 김성태 전 의원 자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뭔가 메시지를 내면서 헌신과 희생, 그다음에 뭔가 단호한 조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뭐 유명 플레이어도 잘라낸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희생양으로 삼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KBS 기자분은 완전 전 이거 아부대담이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핵심이 당무 개입에 있어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육성으로 인정을 했다.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실에서 실장이 사퇴를 종용했는데 거부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또 잘못 들었나요?
또 뭐 바이든 또 한 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당무 개입 사실을 인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언제 물어보나. 아니 근데 뭐 부부싸움 했냐, 뭐 네. 2차 대전 언제 하냐 이런 또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더란 말이죠. 개별수 수준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부대담으로 보는 거고, 제가 당무 개입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난 겁니다. 용산에 당무 개입에 무슨 유령이나 귀신이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안 했다 그럼 누가 개입했습니까? 제가 한번 따져보죠. 권성동 의원한테 체리따봉 그럼 누가 보냈습니까? 이거 대통령이 보낸 거 아닌가요? 게다가 이준석 대표는 제가 소송까지 했거든요. 그럼 왜 한 겁니까? 전 소송을 뭐 유령하고 한 겁니까? 그리고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 하다가 날라갔죠. 맞아요. 유승민 예. 당무 그 당원 개정에서 날라갔죠. 안철수 여기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공수처에 당무 개입으로 정당법 위반으로. 김기현 대표 대통령 팔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좀 한동훈 위원장 세웠다가 다시 또 잘라내는 과정에서 또 저항한 거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 했으면 누가 했나요? 저는 정말 그럼 김건희 여사가 했나요? 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무 개입 안 했다는 저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며 저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가 정말 저는 미스테리고 궁금해서 제가 새해 이제 설날 연휴 때 예. 한번 깊이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뻔뻔한 것도요. 이게 네. 이제 습관이 되면은 이제 본인의 태도 양식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너무 심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좌뇌 우뇌를 동시에 균형 있게 예.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전두엽도 있고 이제 한데 예. 이 뇌를 가지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뻔히 보이는 일에 대해 가지고 안 했다. 나는 아니다. 아니 본인이 안 했다 그러면 안 한 게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적인 사고 구조가 이 대한민국 국정을 맡겨서 이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위기감을 크게 느끼는 그런 대통령의 담화의 변명이었다. 그래서 제가 궤변이라고 한 겁니다. 김성태 의원에 이어서 공천 반란 부분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 또 뭐 울산 북구에 출마하라 이렇게 하고 공천 관련해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다. 사실은 지금 PK 지역의 중진 현역 의원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PK 지역은 그래도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진 빼다가 그 지역에서 민주당하고 싸워라. 그러면서 그 비는 자리에 이제 알짜 자리에 누군가는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우는 것보다는 누구를 채우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한데 PK는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TK는 정리가 안 돼요. TK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다 국민의힘인데 그 민주당하고 싸우라고 보낼 지역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TK 의원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출마시키면 그냥 그거로 죽는 거고 바로 떨어지란 얘기니까 그건 반발이 셀 거고. 그러니까 공천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또 김기현 전 대표 이거는 서곡에 불과하고 TK 지역에 대한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공천 파열음이 가장 세게 날 텐데 그래서 일부러 TK 지역의 공천은 최대한 늦춰서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3월 21일, 22일이 선관위의 후보 등록이거든요. 예, 마지막이죠 이제. 예. 그날 등록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는 공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3월 중순쯤 돼야 TK 지역의 공천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지켜보시면 압니다. 뭐 이런 발언도 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체의 국민의힘 공천 방식을 보면 지금 메시지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천은 뭔가 헌신과 희생을 한다라고 하면서 3선 뭐 이상급의 중진들을 이제 낙동강 벨트에서 계속 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옮기고 뭐 놓고 하는 건데 저는 부산 쪽은 일단은 어느 정도 중진들이 참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TK 예. 대구 쪽은 민주당 의원들이 없잖아요. 그쪽에는 그냥 거기는 꽂으면은 당선되는 곳이고, 근데 그 현재 대구를 지키고 있는 의원들이 솔직히 그걸 비켜주겠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고, 특히 저는 주목하는 게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구에. 그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분은 무소속으로도 당선된 경험이 있고, 네.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자체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북구 울산 쪽으로 옮기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네. 밝혔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김기현 대표나 전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두 분은 윤핵관에 속해 있다가 지금 멀어졌잖아요. 요즘에 뭐 멀륜이라고 하더라고요. 멀어진 핵관들. 아, 그것도 멀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륜들이 과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공천 자체가 서막이 열린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PK에서 지금 약간의 그 돌려막기식으로 네. 조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TK에서 당연히 공천 갈등의 뇌관은 살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는 좀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여당 프리미엄이 있고요. 현직 대통령이라 줄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공간을 가지고 재배치를 하면은 또 이분들이 수긍할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저는 TK 쪽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관리해내지 못하면은 지금 총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딱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이 TK를 중심으로 한 찐 보수, 약간의 조금 더 오른쪽에 가 있는 분들만이 유일한 지금 지지 근거 기반이거든요. 그게 대통령 지지율 30%로 오고 있는데 이거마저 흔들려서 무너지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 있는 기득권 의원들, 사실 그분들에 대한 물갈이 요구도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을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딜을 해서 오히려 자기 사람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 기회를 또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천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할지는 조금 더 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소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민주당도 지금 공천 때문에 떠들썩한데 뭐냐면 윤 정권 탄생 책임론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윤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좀 자중하셔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간 이후로 친문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임종석 전 실장이 페이스북에 이대로 더 가면은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회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들이든 국민께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또 썼습니다. 자, 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도 이제 전쟁의 서막이 울리고 있는 여기도 거죠. 서막이다. 이른바 문명 대첩.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 사이에 공천을 둘러싼 뭐 큰 싸움이 한번 벌어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관위원장이 했잖아요. 맞아요. 놀랐어요, 저는 보고.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두 가지 원칙을 거는, 말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얘기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 컷오프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은 네, 네. 알아서 네. 공천에서 빠져라 뭐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빠질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러게요. 대상 범위가 꽤 넓어요. 지금 인터넷에 명단도 막 예.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돌아다녀요. 일단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야 지난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직접적인 타겟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거잖아요. 예. 그 대선에서 진 사람이 책임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모든 선거의 패배의 책임은 뭐 스태프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그 속해 있던 정당에 누가 잘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후보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 논리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장 개항을 해서 컷오프 돼야 될 판이에요. 지금 김용남 의장께서 얘기하신 게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내용하고 그래요? 예, 논조가 똑같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친문과 친명의 공천 싸움을 비판을 일단은 이게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사실은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더라고요. 보는 시각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조선일보 안 보는데 저는 그 사설 못 봤습니다만 네. 아니 저도 선거에 여러 번 출마하고 떨어져 보기도 네.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무리 뭐 이 사람 저 사람 책임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후보가 지는 거예요. 저는 주 대변인 나오시면은 예.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친명, 친문 이 공천 갈등은 예정됐던 거죠, 그죠? 좀 예측을 했던 것이죠. 그럴 것이다. 거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필연적인 거 아니었나요? 저는 필연적인데 이렇게까지 갈등이 불거질 줄은 예측을 못했어요. 특히나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안 보이는 데서 치열하게 그런 뭐 늘 있으니까 여야가 부딪힘이 공천 앞두고요. 근데
이거를 공관위원장께서 이렇게 직접적 타격을 하신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려들, 네. 그러니까 알아서 결정해라, 책임져라. 이걸 던지면서 이게 이 민주당의 공천 자체의 규정 자체가 집안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네. 뭐가 세대가 교체되고 뭔가 새롭게 혁신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집안에서 어깨싸움하고 자리다툼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지는 사람들은 좀 고민하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을 지어서 컷오프가 됐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그분 책임을 또 물어서 그분들도 그러면 이 현재까지 민주당을 지키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비생산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가장 이게 위험한 발언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이 탄생에 책임을 뭐 노영민 비서실장, 임종수 비서실장,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의 책임이라면 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면 아예 문재인 전 정부를 부인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지고 정치권을 떠나라 라고 과대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지는 못할 망정 이거를 규정하고 또 표면화시키는 것들 저 굉장히 위험해서요. 저는 이제는 뭐 고민정 최고도 엊그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은 좀 진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명문정당이 아니라 문명 충돌로 또 비춰질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은 늘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양산을 방문했을 때 명문정당으로 하자. 그리고 서로 간에 안아주면서 가자고 했잖아요. 그 메시지는 매우 부드럽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공천에서 문명, 명문 구분 없이 공정하게 공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만남이 있은 뒤로부터 공관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뜨겁게 뭐 솟아오르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거는 봉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께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멘트를 준비한 거잖아요. 말하다가 어쩌다가 뭐 백에서 브리핑하다가 나온 게 아니고 준비해서 읽었다는 거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멘트 아니었나. 위원장은 사실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요. 책임 정치의 실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책임 안 지기 시작을 해서 뭐 저는 그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서로 책임 안 지는 건 지금 현재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서로 더 큰 책임을 안 지기 경쟁을 지금 하는 것이 저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대해서 곱씹어 보면 친문의 책임이 없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켰고요. 네. 또 잘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추윤 갈등 속에서 갈등 정리 안 해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떠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거에 나오실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임종석, 노영민 이런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잘 봤든 잘못 봤든 그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결정권자로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아까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로서 직접적 책임이 있죠. 근데 책임졌습니까? 그 책임 안 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도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당 대표로서 양두구육을 했다라고 국민들 앞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양고기를 왜 속여서 왜 양머리 걸고서 개고기를 팝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저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이재명 대선 속에서 선거운동 안 한 사람이 정치권에 어디 있습니까? 다 책임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어느 결정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분들의 책임도 사실 비율로 따지면은 다 우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치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지금 와서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까요? 저는 문재인 정권부터라도 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있어서만큼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저는 좀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 그 비율에 대해서 우열은 좀 가리고 당시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그 막중한 권한 속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신 분들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죠. 근데 지금은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 각자 정치해보겠다고 다 나와버렸어요. 그럼 국민들은 그 안에서 다 각각 비율의 책임이 있는데 도대체 누굴 찍어야 됩니까? 그냥 다 찍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차원에서는 물론 예. 그 공관위원장께서 의도된 말씀이고 민주당 안에는 상당히 후폭풍이 있겠습니다만은 전 노영민, 임종석 이 두 분만큼은 더 정치할 명분이 있습니까? 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본인들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소식이 조국 전 장관 자, 출마할까? 그 어제 입시비리 감찰무마 2심에서 징역 2년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만 집행유예라도 나오지 않을까 뭐 아니면은 무죄도 본인은 아마 기대를 했을 텐데요. 1심이 유지가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입장문을 올렸는데 내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 힘을 보태겠다. 지난 11월에 냈던 본인 심정에도 보면은 본인이 비법률적인 부분으로 명예훼손을 하겠다에 이어서 정치를 할 뜻을 비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설 연휴 이후에 출마 뜻을 밝힐까요? 아니면 창당 작업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입장문을 보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가 읽혀요. 근데 지금 항소심 선고까지 받았잖아요. 그럼 뭐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는 순간에 뭐 무죄 파기환송이 되지 않는 한 국회의원 당선이 되더라도 당연히 이제 배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갈 수 있는 창당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거기에서 자기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창당을 할 의사는 밝혔다고 읽힙니다. 근데 비례대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지역구는 당선 무효가 되면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만 네. 비례대표 후보는 이게 배지가 떨어지면 그냥 후순위가 승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뭐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의석을 그 정당이 보유하고 있을 그렇죠. 수 있다. 영향력을 보유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사람으로서는 부담감은 지역구 의원보다 훨씬 덜하죠. 지역구 의원이야 보궐선거가 생기고 또 어느 당이 승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비례대표는 앞번호 빠져나가면 뒷번호가 그냥 승계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창당을 하는 거는 거의 그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고 본인도 비례대표의 특성상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출마를 해야 정당 득표도 사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의장님께서는 창당 쪽으로 가서 비례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네, 제가 듣기로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2심 결과에 따라서 옥중 창당까지도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법정 구속될 경우에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법정 구속을 면한 상황에서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을 보니까 말씀한 대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일단은 신당 창당을 한다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거치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것 같아요. 비례로 가느냐 지역으로 가느냐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정치를 한다면 지역구에 나가서 그 유권자들한테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금 이런 사법 리스크가 아예 현실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잘못하면 대법원 판결 나오면은 이게 형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에 나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비례 쪽에 뭐 무게를 두고 움직일 공산이 크고요. 확정적인 것은 신당 창당을 하고 이번에 민주진보 선거 대연합 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죠. 그래서 향후 본인의 이제 발걸음을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시끄러웠고 또 사실은 그 갈등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또 그 씨앗이 그때 잉태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정치 투쟁을 통해서 본인의 사법적 유무죄를 지금 좀 한번 또 가려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판단을 통해서 해보겠다. 근데 과거에는 책임 정치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기소만 돼도 정치권에서 물러났다가 무죄를 확정받고 돌아왔었고요. 최소한 1심에서 유죄가 나면은 그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심에서 유죄가 났거든요. 근데 2심에서 유죄가 났다라는 뜻은 이미 사실심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법률심 가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새로운 길을 가고 검찰 독재를 막겠다?
검찰 독재를 왜 꼭 조국 전 장관이 막아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 앞에 공인으로서 좀 책임의식을 느끼셔야 되는데 저는 조국 전 장관님 보고 정치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면 1%의 가능성으로라도 상고하시고 거기서 무죄가 나오면 그 다음 선거에 나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2심까지 유죄가 확정된 상황 속에서도 또 이것을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투쟁으로 끌고 오는 이 조국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건 여야를 불문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전 조국 전 장관 이번에 뭐 출마하든지에 대해서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 국민들께서 이거 엄중하게 심판하실 거다. 민주당에도 결코 좋을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손절론까지 등장을 좀 했었고 그리고 그 민주당의 민주개혁 진보연합 추진단 단장을 맡은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조국 신당의 참여 여부를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창당이 안 돼 있던가 원내 진입이 안 돼 있는 곳은 아직은 대표성이 보장돼 있지 않지 않냐. 아직까지는 조국 신당 등등 말씀하신 정당과 논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 지금 비례연합을 할 때 조국 신당을 참여시킨다. 이런 선거판이 벌어진다면 2030이라든가 중도층 표심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닙니까?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고 그동안의 당의 스탠스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을 조국의 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의 강을 이미 건넜다라는 것은 그 강은 저기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강에서 흐르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진보 선거대연합에 같이 뛰어들어서 뭔가 힘을 보태겠다는 점들이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말씀한 대로 이게 사실심이 2심까지 나온 상황에서 네. 향후에 본인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걸 온당하게 볼 것이냐. 그래서 저는 본인의 어떤 검찰개혁의 욕구가 충만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억울함도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과연 이거를 일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민주당의 스탠스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 보실 때 사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나온다라고 하면 검사 대 피고인 프레임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좋아할 만한 오히려 약간은 원할 만한 구도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기획하고 있는 이른바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위성정당의 한 몫으로 조국 신당이 들어온다고 하면 정당 득표에서 간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누가 봐도 그때 특히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라든지 조국 전 장관이 유죄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역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찍더라도 정당 투표는 여기는 못 찍겠다 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3의 선택으로 개혁신당을 찍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실 수가 있기 나오실 때문에 때마다 개혁신당 얘기 꼭 하나씩 하세요. 깨알같이. 역시 오렌지 24시간 이렇게 걸고 왔잖아요. 민심행동. 저희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뜨거운 감자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찐 팬들도 있잖아요. 근데 대법원 한번 가보세요. 다 유죄 판결 나오거든요. 지금도 대법원에서. 그분들 중에 만족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범죄 저지른 사람들도 다 자기 사연이 있고 변명 들어보라고 그러면 아마 나를 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님이 뭐 억울하지 않다라거나 그 개인의 사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어쨌든 법원에서 지금 유죄가 2심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당연히 존중하시겠죠? 뭐 불리한 건 부정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죄가 확정되고 돌아오셔서 정치행위를 하셔야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본인의 억울함을 사법적 투쟁을 정치적 투쟁으로 바꿔서 하겠다라는 것이 본인의 한이 풀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엄청 부정적으로 큰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 중에요. 조국 사례가 일반화되면요. 억울한 재판받은 정치인들 또 다 출마합니다. 그 대법원을 심판하자 이러거든요. 그 대법원 심판이 실패하면 국민을 심판하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냥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지지와 호불호를 떠나서 좀 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진영을 바꿔서도 이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인사가 이런 행동을 하면 누가 민주당에서 칭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차분하게 아닌 건 아닌 걸로 우리 사회가 좀 정제하게 좀 정제될 필요가 있다. 저게 봅니다. 약간 법무부 장관 또 법학자로서 법의 정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분께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보겠다, 해결하겠다, 명예회복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뒤에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될 거냐.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억울하신 거 전 인정합니다. 억울할 수 있고 저는 검찰이 또 무리한 수사도 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에 대해서 제기했던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기소도 한 번도 안 근데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법원에서 지금 분리해서 유죄 무죄를 가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잘못한 검사들도 심판해야죠. 근데 그것은 조국 전 장관이 한다 그랬을 때 효과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을 믿으신다면 본인은 일단 재판을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시는 게 맞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 투쟁으로 들어와서 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겠는가. 전 조금 더 조국 전 장관님의 그 역할에 맞는 전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아니 댓글들에도 많은 의견들 주고 계신데요. 저공비행님께서 권력을 잡아야만 살 길이다. 또 헬렌 리님께서 억울한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으십니다. 자, 그 한강벨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강벨트를 사수하라.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곧 저희가 그 그림 준비를 했는데요. 서울 한강벨트 격전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수진은 잘못 나왔네. 예. 비례 이수진. 그러게 말입니다. 자, 지금 성동을 부분에서 하태경 의원, 이해운 전 의원, 이영 전 장관, 박성준 의원 한강벨트 격전지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광진갑, 광진을에서 김병민 전 의원 대 전해숙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 대 권민정 의원, 그리고 동작을 저희 사진 잘못 나온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수진 의원 이렇게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야가 다 성패를 지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대 격전지에서 설문조사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인데요. 이 조사는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월 5일에서 6일 서울거제 만 18세 이상 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3.4% 플러스 마이너스 응답률은 9.6%입니다. 자, 먼저 정당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36% 나왔고요. 지역구 국회의원 어느 곳에 투표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38%. 비례대표 투표는 어느 정당에 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이 30%, 국민의힘이 39%. 이번 총선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후보 당선될 것 같다라는 부분 35%, 여당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 38%, 그리고 제3지대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라는 답변도 제3지대 14%나 나왔습니다. 자. 한강벨트 부분에서의 후보분들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여론조사 부분을 보면 굉장히 승패를 알 수 없고 접전을 벌인다.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2%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거의 오차범위 아니거든요. 한강벨트 부분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특히 최근 일주일 안에 나온 여론조사는요. 국민의힘의 그 샘플이 약간 표집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한 최근 일주일 열흘 사이에 그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한 후보들에 대한 경쟁력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조사를 해서 차이가 일정 부분 이상 벌어지면 아예 경선을 안 붙이고 뭐 단수 공천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자기 아는 분들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전화 DB를 통해서 이 여론조사 전화 꼭 받아달라고 문자를 무지하게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예비 후보에 이걸 눌러주기 위해서 이걸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이.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도 많이 올랐고요.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못 찾으시더라고요. 뭐 특별히 최근에 잘한 게 없는데 왜 올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또 그런 게 응답률 후보- 자체가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올라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당 또 대통령 지지율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원인은 그냥 단순해요. 국힘 지지층 또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분들이 여론조사를 안 끊고 오면 다 받아주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좀 바이어스가 끼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총선에서의 의석수는 정당 지지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대략 거대 양당 양쪽이 35% 내외를 항상 갖고 있어요. 예. 중요한 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예요. 이 긍정평가율, 부정평가율, 이게 네. 실제로 그 의석수, 당선 의석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정당 지지도는 그냥 그렇습니까? 내내 비슷합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면 이 한강벨트 격전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강벨트 부분을 보면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쪽 동작을인데요. 동작을에 최근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을 한번 돌려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직은 저 낙동강 벨트에서 이 국민의힘이 움직이는 말판처럼 민주당은 그런 좀 역동성은 떨어진다. 지금 어느 정도 한두 군데로 붙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경원 추미애 대전을 한번 좀 흘려서 좀 한강벨트 쪽에서 뭐 좀 관전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현재 말한 대로 집안 싸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한강벨트를 이 수도권 민심은요, 지금 이게 인물적으로 안 붙이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당의 공천에 대한 어떤 혁신 작업들, 네. 그다음에 역동성을 보여주고 이런 거를 해야 수도권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순 수치상으로 봐서는 뭐 몇 퍼센트 차나 이거는 큰 중요하지 않고 흐름 자체가 민주당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런 뭐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든지 예. 뭐 국민의힘 쪽에서 최근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뭐 좀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다음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둘이 한 몸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거를 못 주워 먹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민주당조차도 국민들이 수도권에서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민주당이 벗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수도권에서는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 다음 작업이 이렇게 나경원 추미애 이런 대전들을 통해서 뭔가 관심도를 높인다면 저는 이 수치 자체가 좀 좋은 흐름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좀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정치권에 뭐 혁신 내지는 뭐 개혁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국민들께 울림이 없고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반성과 성찰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데 네. 구호만 개혁을 외친다고 해서 이게 이제 개혁무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사실은 수도권에서 그동안에는 정권 심판론이 높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이기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삼지대를 더 띄운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에서 나온 표가 좀 갈라지면서 더 쉽게 이기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건데, 문제는요, 민주당이 결국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요, 오히려 삼지대가 민주당 표도 잠식해 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보수표만 적당히 갈라설 때까지는 민주당이 유리한데 또 그 이상으로 양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삼지대로 표가 또 빠져나가게 돼버리면은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이기는 경우도 덜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호 3번 당이 후보자로서 당선자를 많이 내지는 못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락을 가르는 데에는 저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지금 뭐 굉장히 여유 있다가 예. 지금에 와서 좀 발에 불 떨어진 느낌인데, 이거 제대로 혁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말만 혁신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성과 성찰이 뭔지를 밝히고 제대로 된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잘 안 통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 선거는 너무 변수가 지금 많아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아까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수치를 보였는데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정도로 개혁신당도 그렇고 등장하자마자 3% 지지율을 보인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당선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당 표를 더 먹는다든가 국민의힘 표를 더 먹는다든가라고 해서 어느 한 표를 떨어뜨릴 수는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정확한 그러니까 저게 지금 아까 분석인 것 같아요. 14%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15% 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15%가 되면 선거비용 보전을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떨어지더라도 다 출마를 하거든요. 예. 근데 15%라는 건 수도권은 원래 5% 안에서 당락이
늘 바뀌는 곳인데 네. 거기서 15%라는 변수가 딱 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길지 전혀 모릅니다. 인물론과 당시의 뭐 실언, 막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시한폭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지대라는 존재가 나름대로 좀 유의미한 기능을 한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삼지대가 후보자를 내서 뭐 아예 정치판을 싹 갈아버렸으면 저도 좋겠는데 이번에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여야의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출렁이는 물결을 만들어내는 파동을 만들어내는 역할까지는 좀 충분히 감당하는 역량이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뭐 이제 제 이해충돌의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새롭고 신선한 혁신안을 보여주려면 젊은 청년 정치인들, 신인들, 정치 신인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기회를 줘야 돼요. 네네. 근데 그런 기회들을 안 주고 있는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거 60일이면 이게 짧은 게 아니에요. 길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이거 계속해서 우리 집안 싸움 하는 거, 그다음에 젊은 정치 신인들이 기회 주지 않는 모습들이 반복된다면 이거 총선 정말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을 왜 컷오프를 시켜갖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흑화시켜요. 기회를 줬어야지. 오늘 너무 예 저희 힘이 안 힘내십시오라고 나요, 지금 힘이 예 안 댓글에서도 힘내시라고 예 저희라도 힘을 눈가가 드려야 옆에서 될것 우리가 같아요. 촉촉하시네요. 그랬어요? 아니 장애력의 헌신에도 저희 분장 네. 좀 더 빡세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네, 것은 이게 이 민주당이 과연 혁신하려고 노력을 하느냐라는 좀 아쉬움이 있다. 예. 저는 사실 섞인 아쉬움이 얘기라면. 매우 큽니다. 예. 물론 이해관계는 없지만은 예. 저도 명함 드릴까요? 아유, 내 이런 거를 당하게 만든다 이거 지금. 명함 지금 요 상황에서 주시면 큰일 납니다. 예. 아 그래요? 기사가 막 아니. 아니 근데 그 웃겨가는 소리. 말씀하신 것 네. 중에서 이준석 같은 청년 정치인이 왜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지 않는가? 네. 저도 그게 정말 좀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키워야죠. 근데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할 기회를 주라는 소리거든요. 젊은 신인들은요. 네. 근데 실패할 기회조차 안 준다는 거는 굉장히 당이 혁신하고 새롭게 바꿔지려는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국민들은 그거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운동권 분들도 386 때 정치 시작하셨는데 저보다 더 젊을 때 정치 시작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때 DJ 대통령이 다 발탁해 준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근데 40대 다 지금은 그런 게 장관하고 없는 다 겁니다. 했어요. 네, 그때 다 시켜줘서 지금까지 20년 해오고 있는데 물론 많은 역할을 하셨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본인들이 젊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괜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빌미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정치권 보면 총선이 새 인물 수혈에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지방선거하고는 또 성격이 좀 달라서 총선 때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당에 들어와야 계속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게 거의 12년 전쯤에 양당이 다 끝났어요. 끊어졌어요. 굳이 12년 전이라고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세 번의 총선 전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2000년 16대 총선 때는 대거 들어왔고 그 4년 전에 96년 총선 때는 당시 YS가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영입했거든요. 그때 들어온 분들이 뭐 홍준표, 김문수 많아요. 이재호 뭐 많이 들어왔고 2000년 총선 때는 또 민주당에서 당시 386, 30대 초중반의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영입이 됐고 그 17대 총선에도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보니까 최근 한 3번의 총선은 별로 눈에 띄는 인물 영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권이 지금 거의 20년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총선에서도 눈에 띄게 어떤 새 젊은 피가 들어오는 거는 안 보여요. 네. 개혁신당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설 명절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예, 의원님. 자,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정치가 국민들께 어떤 행복이나 즐거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이 방송 끝나자마자 제3지대 통합과 관련한 회의를 참석해야 되는데 제3지대만이라도 여러분께 즐거운 소식 또 저렇게도 정치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네. 네. 뭐 설 연휴 시작되셨는데 지금 뭐 귀경길에 있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가족들 벌어가는 마음인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실 거라 봅니다. 근데 정치가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잘 달래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늘 송구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면목 없지만 더 노력해서 좋은 정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 복 2배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즘 민심동행 유튜브에서 정개특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개선하는 특별한 이벤트인데 정치인들 제가 칭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였던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한데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좀 올바른 소신의 길을 걸어서 또 국민 여러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